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퇴출당한 해운국, 고철처럼 버려졌던 선박들, 신뢰를 잃고 항구 입항조차 거부당했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고 정확하며 친환경적인 선박 12척을 동시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은 유럽의 심장, 로테르담과 앤트워프, 함부르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때 입항 거부를 당했던 바로 그 항만들이죠. 한국은 돌아온 게 아니다. 이제 세계 해운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보고서의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다만 살아남았고 증명했으며 세계는 그 방식에 굴복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루카 드샹입니다. 프랑스 브레스트 해양전략연구소에서 활동 중인 물류, 해상전략 분야 정책 분석가죠. 파리와 로테르담, 아부다비를 오가며 늘 바쁘게 살아왔어요. 항만, 해상운송, 국적선사 정책까지 이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회의실에서 열린 전략 브리핑에서 믿을 수 없는 문장을 보게 됐습니다. 현재 세계 최대급 컨테이너선 24척 중 12척은 한국 국적 HMM이 보유 중. 동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17년 한국의 해운 패권은 붕괴했어요. 그 여파는 파리에 있는 제 연구소까지 전해졌고 해운 재건의 실패 사례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런 건 현장에 가야 제대로 보이는 법이니까요. 며칠 뒤 한국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진 건 기이할 정도의 질서였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매끄러웠고 수화물까지 15분 만에 도착했어요. 파리에선 상상하기 힘든 속도감이었습니다. 숙소는 부산항 근처에 잡았습니다. 해운 몰락 이후 초토화되었다고 들었던 그 도시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항만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거대한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쉼없이 옮기고 있었죠. 제가 처음 이 산업에 들어섰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해운의 1위부터 10위는 늘 북유럽과 일본, 중국이 나눠먹는 구도였어요. 한국은 조선 기술 좋은 나라, 거기까진 괜찮았지만 해운에서는 후발주자라고 봤죠. 출장 첫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오래된 자료들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한국해운 파산 당시의 시황 보고서, 세계해운 얼라이언스 지도, 주요 선사별 TEU 경쟁력 수치들. 그중 제 눈에 들어온 건 2018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회복되는 한국의 운항회차 곡선 그래프였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해운업계에서 완전히 탈락했다가 다시 10위권 안에 복귀하고 있었죠. 이건 반등이 아니라 정확히 수를 읽고 계획한 복귀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설계도를 따라가기 위해 한국에서의 짧지 않은 체류를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 작은 나라가 바다의 패권을 다시 쥐었다는 사실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만 감정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한진해운. 그 이름은 저에게 두 가지 기억을 동시에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해운업 몰락의 교과서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제 커리어에서 부끄러운 예측 중 하나였습니다. 2016년 9월 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만청 자문위원으로 초청을 받아 해운 경쟁력에 관한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한 통의 속보가 유럽의 경제 뉴스망을 강타했죠. 한국 1위 국적선사 한진해운 파산 신청. 며칠 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 항구에서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이 거부되었고 항만 인근 해역에 정박된 선박들은 하역조차 하지 못한 채 고철처럼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유럽에도 있었습니다. 함부르크, 앤트워프, 르하브르 같은 항구에서 물류가 정지됐고 제3국 기업들이 물류 대체 루트를 찾느라 아우성이었어요. 당시 로테르담에 정박 중이던 한진해운 소속 한진 퀼르노는 아예 법적 분쟁에 휘말려 몇 주간 해상에 묶여 있었죠. 그 배 안에는 한국산 반도체, TV 패널, 자동차 부품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화물 가치는 하락했고 보험사는 발을 뺐고 결국 고객 기업들은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유럽의 항만 관계자들과 회의에 참여하며 한 가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이젠 한국은 끝난 거야. 그 말이 너무도 쉽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더군요. 그리고 저 역시 그런 판단에 동조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조선만 잘하지, 해운은 결국 구조적 한계가 있던 거야. 정책 보고서에 그런 문장을 직접 써서 유럽연합 해운경제전략팀에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사의 파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신뢰 붕괴였어요.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한진해운 파산 직후 6개월 동안 한국의 대외 물류 신뢰 지수는 2.3포인트 하락했고 한국의 글로벌 해운 시장 점유율은 순식간에 3.8%에서 1.5%로 추락했어요. 특히 유럽 시장은 한국을 완전히 밀어내고 메이저 3강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때의 한국은 이 업계에선 사라지는 국가처럼 보였습니다. 부산항은 혼란의 중심이었고 수많은 물류업체와 하청업체들이 줄도산을 했죠. 해운물류 종사자 7,000명이 한 해에 실직했다는 공식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료를 읽으며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해운 강국이 될 수 없다. 해운은 자본력, 유통망, 그리고 국가가 보증하는 네트워크 산업인데 한국은 이 세 가지 모두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더 믿기지 않는 겁니다. 파산 7년 만에 세계 최대급 선박을 운영하며 유럽 항로에 복귀하고 다시 동맹을 체결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번 출장,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가? 부산에서 며칠을 머무는 동안 하나의 문장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됐습니다. 해운은 망했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 현장을 보면 보일수록 이 나라는 바다로부터 완전히 떼어낼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난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 물동량 중 99.7%가 해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비행기로 나가는 건 극소량의 고부가 가치품일 뿐이고 입는 옷, 마시는 커피, 사용하는 스마트폰, 심지어 건설자재 하나까지 전부 배를 통해 들어오고 나갑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나라는 식량 자급률도 고작 45% 남짓이고 에너지 자립도는 16% 수준이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 산업용 자원을 모두 바다 위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니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 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으니 육로 수출입은 사실상 불가능. 결국 한국은 사실상의 섬나라였습니다. 그 순간 프랑스와 너무도 대비된 구조를 느꼈어요. 우리는 사방이 육지이고 식량도 풍부하고 석유도 아프리카나 북해에서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길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생존 경로였죠. 부산항에서 나오는 고속도로를 타고 울산, 포항까지 내려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유심히 봤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도로,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철도, 그 옆으로는 크고 작은 항만들이 줄줄이 연결돼 있더군요. 구조 자체가 해상 물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가 차원 물류 데이터들을 보면서 저는 다시 놀랐습니다. 단위 시간당 처리 가능한 TEU 컨테이너 수치, 항만 간 정보 공유 속도, 실시간 화물 추적 시스템 등. 세계은행 물류성 과지수 기준으로 한국은 2023년 기준 아시아 1위,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작은 국토에서요. 육상 물류 기반이 약하니 해상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진화했던 겁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해운이 선택이지만 한국에선 필수였던 겁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어두웠지만 항구마다 불빛이 가득했어요. 마치 한국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 했죠.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바로 한국해양진흥공사 분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그렇게 빨리 부활했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서였죠. 한진해운 파산이 2017년. 그런데 2018년 단 1년 만에 한국은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고 그 실무 조직으로 KOBC,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이 좀 이상하게 들렸어요. 유럽에서 진흥공사 같은 단어는 과거 국영기업 시대의 유물처럼 취급됩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곳은 과거 국영관료주의 냄새가 아니라 냉정한 위기관리 본부에 가까웠어요.
면담을 주도한 분석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진해운은 시장이 무너진 게 아니라 시스템이 무너진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부터 다시 설계했습니다. KOBC의 설립 배경과 구조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우선, 이 기관은 보조금 제공처가 아니었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 해운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분석하고 상황별 지원 시나리오를 수립하며 선박 건조 자금의 대출 구조까지 세밀하게 설계합니다. 한진해운 파산 당시 문제였던 채권회수 불능 구조를 교훈 삼아 선박 유동화 모델을 도입해 자산 회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꿨어요. 그리고 해외 항만에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선박 확보에 집중했고 중기적으로는 얼라이언스 재진입에 성공했으며 장기적으로는 항만, 물류망, 조선, 운항을 하나의 생태계로 재통합했죠. 그날 저는 자료실에서 한국형 해운재건 구조도라는 인쇄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거기엔 한국형 산업 기반을 해운 중심으로 재편하는 시나리오가 정교하게 펼쳐져 있었죠. 인상 깊었던 대목은 국적 선사 유지 시스템. 한국은 파산 후에도 국내 선사를 외국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덴마크처럼 외국계 자본이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국적을 방어한 몇 안 되는 나라였어요. 이후 몇 주간 KOBC의 내부 전략 자료와 공공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해운을 전략으로 만드는 나라 한국의 KOBC 모델. 서울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시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KTX는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부산역 플랫폼에 서 있던 저는 숙소도 들르지 않고 곧장 신항만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대형 크레인, 멈추지 않는 트레일러, 그리고 거대한 철의 산처럼 떠있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물. 관리 책임자인 항만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제 운항 효율은 어떤가요? 그는 웃으며 말하더군요. 첫 출항 때부터 만선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어떤 감정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한진해운 파산 직후 한국은 전 세계 해운 시장에서 10위권 밖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불과 3년 만에 세계 최대급 선박을 띄우고 유럽에 만선을 실어보낸다고요? 그 배의 이름. 아레시라스. 스페인 남부의 도시이자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핵심 해상 거점이죠. 한국의 국적선이 그 이름을 달고 전 세계를 누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거, 우리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상 질서를 설계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그 질서의 이름을 빌려 쓰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배의 측면에는 거대한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HMM. 이 기업은 기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조직 구조부터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선박 운영의 디지털화, 운항 경로 최적화, 연료 효율화, 그리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까지. 특히 친환경 추진 체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레시라스호는 기존 중유 대신 저유황 연료를 쓰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까지 장착돼 있더군요. IMO의 환경 규제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최초의 국적선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아레시라스호가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배는 하나의 움직이는 국토였고 국가를 대표하는 전략적 도구였어요. 그건 저처럼 해양 정책을 연구해온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절실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자료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한진해운 파산 당시 전 세계 항만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대부분이 입항 거부였죠. 한국의 배는 더 이상 보증된 국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국적입니다. 공해상, 즉 국가의 법적 관할이 미치지 않는 대양에서 선박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보호막은 국적입니다. 한 척의 배는 출항하는 순간 그 배가 소속된 국가의 법체계, 사법권, 경제 질서 속에 놓이게 됩니다. 선박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영토이자 해당 국가에 이동하는 주권인 셈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중요한 선박 운영을 외국계 해운사에 의존합니다.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들의 선박들은 대부분 리베리아, 파나마, 몰타처럼 기억하기도 어려운 조세 회피지에 등록돼 있죠. 그 이유는 운영이 저렴하고 보험료도 낮고
규제도 약하고 유연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가장 힘들던 시기에조차 국적 선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경제적 효율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가들은 전쟁이 터져야 전략 자산을 지키죠. 그런데 이 나라는 평화 상태에서도 해운을 전쟁급으로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KOBC는 모든 신규 선박 계약 시 국적 보장 조건을 명문화합니다. 심지어 해상 운송 계약서에 우선 배당권 조항까지 삽입해 해외 사태 발생 시에도 자국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었죠. 이런 대응은 유럽에서도 보기 드문 정교함이었습니다. 저는 유럽 해운 시장의 복잡한 동맹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기업 간 협력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시장 통제 구조죠. 전 세계 해상 물류의 80%가 세계의 해운 동맹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EM, 오션 얼라이언스, 그리고 더 얼라이언스. 이 중 어떤 동맹에도 속하지 못한 선사는 세계 항로에서 고아가 됩니다. 물류 네트워크, 정박 우선권, 컨테이너 분산 그 모든 기회를 잃죠. 한진해운이 파산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도 이 동맹해제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한진과의 협정을 해지했고 항로를 재편하며 아시아의 물류 거점에서 한국을 제외시켰죠. 그 결과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유럽 항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그 치욕을 안겼던 유럽 해운 동맹이 불과 3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받아들였을까? 답은 2020년 HMM이 더 얼라이언스에 정식 가입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하팡로이드 같은 유럽 대표 선사가 왜 굳이 HMM을 동맹에 끌어들였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부산, 서울, 로테르담에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하나씩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스펙의 압도적 격차. HMM은 24,000 TEU급 선박 12척을 연속 인도하면서 기존 유럽 선사들이 갖지 못한 초거대 친환경 선단을 완성했습니다. 그 선박은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최신 LNG 추진, 탄소 저감 기술, AI 기반 항로 최적화까지 탑재돼 있었어요. 둘째, 정시성과 연속성. 한국 선사들의 특징은 늦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수에즈 운하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변수가 발생했지만 HMM의 스케줄 정시율은 90%를 넘겼습니다. 셋째, 전략적 필요. 중국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럽은 더 이상 물류 의존도를 중국계 선사에만 둘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독일, 폴란드, 발트 3국은 비중국 계열 아시아 파트너를 찾고 있었고 그때 HMM이 유일하게 조건을 충족시킨 존재였던 거죠. 그 모든 요소가 겹친 결과 2020년 HMM은 더 얼라이언스에 전격 가입합니다. 파산 이후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KOBC 본사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공사의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유럽을 설득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입장할 조건을 만들어 놓고 기다린 겁니다. 실제로 더 얼라이언스는 HMM과의 협력을 계기로 동남아, 중동 구간까지 신규 항로를 개설했고 그 중심에 다시 부산이라는 이름이 올라갔죠. 놀라운 건 이 과정에서 한국은 을의 위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가입을 간청하거나 정치적 로비를 통해 동맹에 들어가죠. 하지만 한국은 초대형 선박을 띄우고 정시 운항을 증명하며 이 정도 성능이면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결국 무너졌죠. 정확히 말하면 조건 앞에 굴복한 겁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한 HMM 선박이 로테르담, 앤트워프, 함부르크를 경유하는 그 순간 유럽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전통을 무너뜨린 나라 한국과 디얼라이언스의 동맹 전략. 한 나라의 복귀를 본 것이 아니다. 글로벌 물류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했다. 돌아가야 할 일정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더 봐야 한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열리는 친환경 해운산업 기술 포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주최는 한국해양진흥공사, 공동주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조선해양기자재연합회. 표면적으로는 해운과 조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한국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략 무대였습니다.
그날 포럼의 첫 슬라이드가 전광판에 떴습니다. 탄소 배출 제로의 해양, 누가 먼저 지배하는가?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는 기술 홍보가 아니라 해운 패권의 새로운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전략적 선언이겠구나.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2023년부터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8년 대비 40% 이상 줄이고 2050년까지는 전체 해상 운송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정했죠. 노후 선박은 퇴출 대상이 되고 신형 선박도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 대체 연료 기반 설계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 모든 선사는 실시간 운항 데이터와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규제의 가장 이상적인 샘플이 바로 한국에서 등장한 겁니다. 포럼에서 소개된 신형 컨테이너선은 IMO 환경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LNG 이중연료 시스템, 배기가스 재활용 장치, AI 기반 연료 최적화 알고리즘까지 탑재돼 있었죠. 그리고 발표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선박은 항로에 따라 실시간 기후 데이터를 수집해 최소한의 연료로 최적 속도와 항로를 자동 선택합니다. 전통적 선박보다 32% 적은 배출량을 기록 중입니다. 32% 감축이라면 향후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량이 높은 해운사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 구조가 확대되면 환경 대응력 자체가 이익 구조로 직결됩니다. 한국은 해운업 전체의 수익 모델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 선박들을 건조한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의 조선소라는 점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세 조선소는 전 세계 LNG 추진 선박 수주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HMM과는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 설계 건조 운영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고 있었죠. 포럼이 끝나고 발표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걸 왜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빠르게 추진하죠? 그는 한참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린 망해봤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요. 그 말이 너무 묵직해서 말이 막혔습니다. 망해봤기 때문에 시스템을 새로 짰다. 그건 실패한 적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태도였어요. 포럼 이후 일정에 없던 계획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거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해운과 조선 외의 관련 산업을 직접 보기로 한 겁니다. 자료를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거제도 조선소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라인은 세계 최첨단 LNG 이중연료 추진 선박이 동시에 제작되고 있는 현장이었고 그 규모와 속도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조선소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주 물량이 너무 많아 일정 맞추는 게 힘들어요. 확인해보니 한국조선 3사는 2022년에서 2024년 사이 전 세계 친환경 선박 수주량의 약 70%를 가져갔습니다. 그 중심엔 다름 아닌 HMM이 있었죠. HMM이 한국 해운업의 간판으로 복귀하며 국내 조선소들은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포스코로 향했습니다. 선박을 만들려면 고강도 철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철강을 자국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포스코는 HMM의 초대형 선박에 들어가는 극후판 강제를 전량 공급하고 있었고 이는 곧 한국 내 자원 순환 생태계가 해운 산업을 중심으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어서 찾은 곳은 부산국제금융센터. 해운업은 자본 없이 단 하루도 굴러가지 않는 산업입니다. 한 척당 2,5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선박을 단독 선사 자금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금융해운 구조화 시장이었습니다. 한국은 2018년 이후 선박금융, 선박펀드, 리스조합 등을 활용해 조선, 금융, 운항을 하나의 자산 묶음으로 처리하는 법적 프레임을 구축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이를 조율했고 부산은 아시아 선박 금융의 중심지로 다시 떠올랐죠. 홍콩이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조용히 그 자리를 가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놀란 건 스타트업 생태계였습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는 AI 화물 최적화 솔루션, 자율운항 모듈, 실시간 해양 기상 예측 시스템 같은 첨단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의 주 고객이 바로 HMM과 KOBC였어요. 제가 한 스타트업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들이 얼마나 실제 해운에 적용되나요? 그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지금 HMM이 운영 중인 24척 중 18척에는 저희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싱가포르보다 먼저 도입됐죠. 산업 하나가 되살아나자 조선, 철강, 금융, 물류, 기술, 스타트업까지 줄줄이 일어섰고 결국 국가 전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유럽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산업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각 부처 간 조율도 더딘데다 무엇보다 실패에 대해 너무 오래 움츠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 실패를 자양분 삼아 국가 단위로 업그레이드 해버렸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니, 감탄과 혼란이 동시에 몰려오는 기이한 감정이라고 해야 정확하겠군요. 프랑스만 해도 대통령이 바뀌면 산업 정책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독일 역시 연정 구성에 따라 수출 전략과 에너지 노선이 180도 전환되는 경우가 흔하죠. 그런데 한국은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의 후폭풍을 수습하면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시작했고 그 다음 정부에서도 해당 정책은 단 한 줄도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도 바뀌고 부처 간 역할 조정이 따라오게 마련인데 한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 담당 국장을 직접 만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해운은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우린 그걸 2016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획부터 초정권적으로 만들었고 공사는 정치의 바깥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말이 뇌리를 치는 순간 서류처를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법적 설립 근거부터 다시 들여다보았죠. 놀랍게도 KOBC는 단순한 공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이지만 실제 운영은 해양수산부와 민간전문가위원회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이사회는 법률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으며 운용자금은 정부 일반 회계가 아니라 별도 조성된 해양산업기금에서 집행되며 주요 의사결정에는 정무직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도록 정관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치 개입 가능성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한 금융정책 집행기구였던 겁니다. 이 구조는 유럽에도 유사한 모델이 있습니다. 독일 KfW 은행이나 프랑스의 공공금융기금이 그렇죠. 하지만 그 두 기관은 주로 사회 간접 자본이나 복지 기반 프로젝트를 다루지 민간 기업인 해운사를 이렇게까지 밀어붙이진 않습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건 역할 분담의 정밀함이었습니다. KOBC는 오직 금융, HMM은 운항, 조선소는 기술, 스타트업은 AI 환경, 그리고 정부는 규제, 외교.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되 연결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정도로 고도화된 분업 시스템은 제가 아는 한 유럽에서는 오직 핀란드 군수 산업에서만 봤던 수준이었어요. 그제야 저는 진짜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실패를 분석하고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리디자인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어도 대통령이 달라져도 해운이라는 하나의 축은 흔들리지 않는 이 나라를 보며 처음으로 정치의 역설을 느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한 전략은 강한 정치인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걸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인천공항에서 파리로 돌아가기 전 싱가포르를 경유해 열리는 해양물류정책 국제포럼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과 EU, 아프리카연합, 남미개발은행, 그리고 중동의 항만공사들까지 모이는 자리였죠. 이 자리를 주목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국제사회에 어떤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포럼은 생각보다 뜨거웠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케냐, 모로코, 베트남 같은 중진국들이 자국 해운 시스템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해양국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실질적인 해운 독립 전략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사례를 모델링하려 합니다.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말이 가진 무게를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죠. 그 발표에 사용된 슬라이드는 익숙한 구성이었어요. HMM의 부활, KOBC의 시스템, 친환경 선박 생태계, 부산의 글로벌 허브 전략. 제가 한국에서 몇 주 동안 목격해온 그 그림들이 제3세계 회의실에서 교과서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태국 해운청의 청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우리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요하지 않는다. 하지만 스며든다. 바로 이 점이 한국 모델이 가진 특이한 힘이었습니다. 과거 유럽이나 미국은 자국의 항만 시스템, 해운 규제, 선박 기술을 개발도상국의 패키지 형태로 수출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조라는 이름 아래 시장을 장악하거나 금융 종속 구조를 만들어낸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한국은 해외 진출 시 공유를 강조했지 결코 지배를 전제로 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의가 끝난 뒤 베트남 교통부 관계자와 짧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한국인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잘된 모델보다 실패에서 살아남은 전략을 원합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몇 주간의 기록들을 정리했습니다. 부산항의 거대한 선박, KOBC의 정밀한 금융 설계,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정책 유지력, 그리고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스며드는 신뢰. 그 모든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을 때 마침내 이런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한국은 해운을 되살리며 세계를 설득하지 않았다. 다만 스스로를 증명했고 그 증명은 어느새 전략이 되었다. 이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강대국의 모델을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고난을 겪고 살아남은 국가가 스스로의 길을 구조화해 공유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파리로 돌아온 첫날, 책상 위에 앉은 저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때 해운이 강했던 나라, 한국 정도로만 인식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손에는 178페이지 분량의 완성된 보고서가 들려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한국 해운 전략 보고서, 국가 시스템으로 바다를 재설계한 유일한 사례. 이건 회복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가 진짜 보고자 했던 것은 어떻게 이 나라가 바다 전체의 질서를 다시 그릴 수 있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었어요. 브레스트 해양전략연구소 내부 세미나에서 보고서를 직접 발표하게 됐습니다. 처음 몇 장의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까진 모두가 익숙한 듯 반응했어요. 하지만 중반부를 넘기며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느 순간 참석자 중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회복이 가능한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한국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복원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설계했죠.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한국은 무너진 걸 다시 붙인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낸 거였어요. 며칠 뒤 EU 물류혁신위원회에 한국 사례를 추가로 제출하게 되었고 유럽에서 KOBC 모델을 검토하는 내부 문건이 만들어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한 나라의 실패와 회복이 이렇게 세계의 표준 논의까지 연결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제야 부산항에서 아레시라소를 봤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길이 400m, 높이 33m, 거대한 철제 도시가 바다 위를 떠가는 모습을 보며 화물 수송력에만 놀랐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 배는 한국이라는 국가가 세계에 던진 하나의 전략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는 바다 전체를 다시 설계할 것이다. 지금 전 세계는 새로운 해상물류 기준을 논의 중입니다. 탄소 배출, AI 운항, 공급망 리스크 대응. 그리고 그 중심에 어김없이 한국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한국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그들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진짜 무기였죠. 강요하지 않는 힘. 그리고 살아남은 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 이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바다를 품었습니다. 그 바다는 이제 세계가 따라야 할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자원 수출을 위해 군함을 띄웠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를 외치며 대륙의 끝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미국은 다급하게 그린란드를 탐사했고 유럽은 수송로 대체 시나리오를 쓰느라 밤을 새웠죠. 세계는 모두 새로운 항로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단 하나의 나라, 지구에서 가장 작고 가장 고립된 이 나라가 지도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제부터 세계 물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재편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북극 항로의 입구를 틀어쥐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러시아는 자원을 팔기 위해 한국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인정했으며 중국은 해양전략회의에서 코리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해군력이 아닙니다. 이건 경제력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전략의 승리였습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고 전쟁에 찢긴 기억으로부터 시작한 한 나라가 어떻게 지도를 새로 그리고 세계를 설계하고 모든 강대국을 자신 앞으로 줄 세우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그 진실을 직접 목격한 한 외국 전략가의 생생한 고백을 통해 지금도 세계 물류의 심장을 틀어쥐고 있는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전략 반전을 공개합니다. 저는 마이클 벨라미입니다. 나토 해양전략국에서 30년 가까이 복무했고 지금은 런던 전경대에서 동아시아 해양지정학을 강의하고 있어요. 북극항로 개통으로 세계의 물류지도와 해양전략이 다시 그려진다는 보고서가 돌기 시작했을 때 제 업무도 달라졌죠. 냉전 시대의 대양 해군 중심에서 이젠 결빙 해역까지 다뤄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북극항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느냐는 거였어요. 러시아가 영해를 절반 이상 차지하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주시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반응이 빨랐고 중국은 빙상 실크로드라는 이름까지 붙여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처음 들었을 땐 웃음이 나왔어요. 지도 위에 한 줄도 안 나오는 나라가 북극 항로를 논한다고. 사실 이 나라는 제 분석 테이블에 올린 적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고 전략적 무력 시위도 안 했죠. 고작해야 반도체나 배 만드는 산업 국가쯤으로만 여겼거든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한 대학원생이 한국 부산을 추천하더군요. 교수님, 한국이 북극 항로의 관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엔 그냥 논문용 자료로 여겼어요. 하지만 데이터를 검토하면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항만 인프라, 극동항 연결성, 통신 시스템, 선박 회전율, 모두 통계상 세계 상위권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영국에서 한국까지 11시간. 도착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인상부터가 예상과 달랐어요. 이 나라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까지의 자기 부상열차, 서울역에서 부산까지의 KTX. 속도만으로도 압도적이었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시스템의 정교함이었어요. KTX 안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도 인상 깊었어요. 산업단지와 첨단도시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고속도로와 철도가 마치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부산에 도착하고 나서였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항구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가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여기가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은 없어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산항 신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항만청에서 준비한 브리핑은 예상대로 친절하고 체계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날 밤 혼자 항구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컨테이너들이 무인 크레인에 의해 정확하게 이동하고 자율주행 트레일러들이 LED 신호를 따라 유령처럼 움직이더군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장치 같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무역항이 아니라 전략의 전장이었고 물류의 군사기지였으며 기회를 설계하는 하나의 문명 시스템이었어요. 이 나라는 아무도 싸우지 않았지만 전쟁 중이었습니다. 정보와 항로, 수송과 자원이라는 새로운 무기의 전장에서 가장 조용하게 움직이는 국가였거든요.
부산 신항에서 만난 젊은 항만 관리자는 제게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저희는 늘 늦게 출발해서 먼저 도착하는 걸 훈련받아왔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졌습니다. 이 나라는 위기에서 전략을, 고립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는 습관이 몸에 밴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북극 항로를 미래의 가능성으로 여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현재의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북극 항로의 급변에 대비해 놀라운 5가지 전략을 동시에 진행 중이었어요. 첫째, 극동러시아와 연결되는 항만 계약 확보. 이건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계약서가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둘째, 전자항로망 구축으로 실시간 물류 예측 시스템 개발. 이미 시범 운영 중이더군요. 셋째, 북극 운항 특화 선박 설계 및 친환경 연료 시범 운영. 한국의 조선소들은 빙해운항선 기술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넷째, 북극기후 대응형 보험 및 재보험 체계 정비. 이건 정말 놀라웠는데 아직 본격적인 운항도 시작되지 않은 항로에 대해 벌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완비해 놓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 5째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전 세계 해양대학들과의 인재 교류 네트워크. 한국해양대학교와 부산의 여러 해양연구기관들이 러시아, 노르웨이, 캐나다의 북극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무역 준비가 아니라 전쟁 준비였어요. 수출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보여준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부산항에서 시작해 블라디보스토크, 마가단, 캄차카반도, 베링해협까지 연결되는 자동항로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실제로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은 기후변화 예측, 해류 움직임, 빙결정도, 심지어 북극곰의 이동 패턴까지 종합 분석해서 최적 항로를 추천해주는데 그 정교함이 어지간한 유럽 군사 항로보다 정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 나라는 지금 세계 전략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고 있는 중이구나. 그때 든 생각이었어요. 한국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지도에 줄을 그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 그동안 산업혁명, 해상패권, 식민주의, 냉전. 모든 시대의 지도가 한국을 비켜갔어요. 하지만 북극 항로는 예외였습니다. 최초로 지도상의 한반도가 주인이 될 수 있는 항로였죠. 전통적 항로인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수송로는 지정학적으로 항상 분쟁 위험이 컸어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영토 분쟁, 해적 출몰까지. 불안 요소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북극 항로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긴장이 적고 속도와 효율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인지 깨달았습니다. 항로에 첫 단추를 끼우는 나라가 결국 수익을 지배하는 구조거든요. 유럽 해운사 고문들과 회의하던 자리에서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 극지물류 플랫폼 구상안을 보여줬더니 한 스웨덴 대표가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한국이요? 이렇게까지 준비한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찾았어요. 북극 항로를 개척한 한국이 가장 먼저 노린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자원, 그것도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였어요. 한국을 떠올릴 때마다 따라붙는 대표적인 표현이 있죠.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그런데 지금은 그 석유 한 방울 없는 나라가 석유 수송 항로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이러니를 넘어선 역사적 반전이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과 등을 돌리고 동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제재 때문에 유럽으로 향하던 석유와 가스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죠. 중국은 이 기회를 잡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었고, 일본은 이미 야말 가스전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누구보다 조용히, 그러나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말이 아니라 계약으로,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제가 만난 한 에너지 분석가는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린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자원이 흘러가는 길목은 우리가 지킬 수 있죠. 그 말에 전율이 일었어요.
길목을 지키는 자가 결국 권력을 쥐는 법이니까요. 한국은 북극 항로를 통해 러시아 자원을 동해로 끌어올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었어요. 부산, 울산,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해 남부축은 이미 석유가스 저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장 중이었고 그 배후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유화학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에너지 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시 에너지 배분 시뮬레이션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위기 대비를 넘어선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에선 수출이 막혔을 경우, 수입이 중단됐을 경우, 선박이 좌초됐을 경우, 극지 항로가 봉쇄됐을 경우까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식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진해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해양 전략의 뿌리를 발견했어요. 통영 한산도의 이순신 기념관에서 만난 해전사 연구자가 던진 질문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23전 23승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 자료를 보며 저는 당연히 이순신의 무기를 떠올렸어요. 판옥선, 화포, 거북선, 정밀사격.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분은 유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쟁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라 여겨온 저에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택했던 장군이라니. 이순신은 싸움을 피한 게 아니었어요. 싸움이 자신에게 유리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전략이 지금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DNA처럼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북극 항로 접근 방식이 딱 그랬거든요. 러시아와 미국이 서로 경계하며 해역 장악권을 놓고 실랑이 벌이는 동안 중국이 정치적 선언만 반복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항로를 설계하고 보험을 준비하고 선박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순신은 임금의 명령까지 거부했다고 해요. 부산포는 왜해라 파도가 높아 포를 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무기가 먹히지 않는 전장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죠. 그 판단 하나로 조선 수군은 괴멸을 피했고 바다는 지켜졌어요. 지금 한국의 선택도 똑같았습니다. 말레이 해협처럼 불안정한 남쪽 항로에 목숨 걸지 않고 북쪽이라는 유리한 바다를 기다린 겁니다. 한국은 도발하지 않아요. 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적중시킵니다. 그게 이순신의 정신이고 지금의 한국 해양 전략이었어요. 1980년대 중반으로 시간을 되돌려보면 한국의 전략적 사고가 얼마나 치밀한지 알 수 있어요.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2배로 급등했을 때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반토막이 났죠. 그 틈을 타서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와 반도체 시장을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자 합의가 한국을 키웠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숨겨진 진실이 빠져 있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왔지만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한국은 그 기회를 위해 이미 10년 넘게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1970년대 국민들이 직접 벽돌을 나르고 철판을 깔아 만든 포항제철. 바다를 메워 조선소를 세우고 세계 1위까지 키운 울산의 기적. 반도체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에 올인했던 결단. 기회가 오기 전부터 이 나라는 칼을 갈고 있었어요.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한 벤처 투자가는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린 위기가 오면 회피하지 않아요. 그 위기의 구조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걸 목표로 해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한국은 위기에서 도망치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나라라는 걸요. 지금 북극 항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러시아의 고립, 유럽의 에너지 위기. 모든 게 위기로 보이지만 한국에겐 천재일우의 기회였어요. 서울 덕수궁 근처 대한제국 역사관에서 본 옛 세계 지도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 지도에는 조선도 한국도 없었어요. 오직 일본과 청나라 그리고 블랭크존으로 표시된 한반도만 있었죠.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나라는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졌던 나라였구나.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더 이상 존재만 하는 국가가 아니라 경로를 설정하는 국가가 되어 있었거든요. 과거의 조선은 누구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아야 했어요. 명나라, 청나라, 일본, 러시아, 미국. 대륙과 해양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며 줄을 서야만 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스스로 줄을 그었습니다.
그것도 지도 위에 말이에요. 부산에서 목격한 극지 물류 노선 디지털 맵은 경로 표시가 아니었어요. 거기엔 한국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명의 항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극동러시아 항만, 북극 연안의 LNG 터미널, 동해 연안, 스마트 항구들까지 연결된 그 지도를 보며 깨달았어요. 이건 수송로가 아니라 국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선이었어요. 과거엔 강대국이 만든 지도를 해석해야 했다면 지금은 강대국들이 한국이 만든 지도를 분석하고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반전이었어요. 지도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이제는 지도를 만들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굴욕을 견디고, 얼마나 많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을까요? 전문가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전쟁을 통해 강해진 나라들은 결국 평화 속에서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그 반대의 길을 걸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었어요. 러시아는 지금 전시 경제로 GDP 상승을 자랑하고 있어요. 포탄을 찍어내고 탱크를 재조립하며 임시 고용이 늘어나는 착시 현상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그 모든 생산 라인은 무용지물이 되고 실업자만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직접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도 성장했고 총 대신 전략으로 자신을 증명한 나라였거든요. 한국은 무기를 잘 만들지만 그 무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군인을 훌륭하게 키우지만 그들이 어디서 싸웠는지는 조용히 숨깁니다. 싸우기 위해 준비된 게 아니라 싸우지 않기 위해 훈련된 나라였어요. 서울 강남의 한 국제무역회사에서 만난 임원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는 수출할 자원이 넘쳐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건 지갑이 아니라 신뢰죠.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나라는 전쟁을 통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뒤에 세상에서 가장 빛날 수 있다고요. 동북아시아에서 전후 복구 파트너로 가장 신뢰받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국제보고서에서 본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중국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고 재건을 기회로 삼지 않았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가장 이상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 나라는 대단히 현대적인데도 사람들 대화엔 늘 전쟁 이야기가 묻어나더군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6.25. 마치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상처를 왜 자꾸 꺼내는 걸까? 하지만 서울 남산 아래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건 상처를 곪게 두지 않기 위한 기억의 방식이었어요. 과거를 지우려는 민족은 반복하고 과거를 새기려는 민족은 초월한다. 기념관 입구에 새겨진 이 문구를 보며 전율이 일었어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침략받기 가장 좋은 지형이에요. 대륙국이기도 하고 해양국이기도 하며 강대국들이 늘 지나가야 하는 통로였죠. 그렇기에 조선은 늘 줄을 잘 서야만 했어요. 청나라냐, 일본이냐, 러시아냐, 미국이냐. 줄을 잘못 서면 멸망이었고 줄을 잘 서도 간섭받아야 했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줄을 서는 쪽이 아니라 줄을 세우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먼저 방문하고 러시아가 한국의 에너지 협력을 제안하며 중국이 한국의 입장을 묻고 일본이 한국의 해양협정안에 동참해요. 이건 경제력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이 나라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신뢰가 세계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부산 해양전략 포럼에서 만난 한 노교수의 말이 잊히지 않네요. 한국은 수많은 침략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하지만 한 번도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았고 이제는 세계가 이 나라를 정복하려는 대신 협력하려 합니다. 얼마 전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물류전략회의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발표가 시작되자 유럽 해운사 임원들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더군요. 그들은 분명히 그 이름을 얕잡아봤어요. 하지만 몇 분 뒤 회의실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들의 눈빛은 경악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발표한 자료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거든요. 북극항로 상시 운항 기반 구축 완료, 부산 블라디보스토크 북동항로 직항 시스템 개발, 빙해 자율운항 시험선 실전 배치,
극지 기후 예측, AI 시스템 상용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구상이나 계획이 아니라 이미 가동 중인 현실이었다는 점이에요. 항만, 보험, IT, 금융까지 통합된 물류 클러스터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전략 패키지였습니다. 더 이상 한국은 생산기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항로의 출발점이자 전 세계 선박들이 경로를 조정해야 하는 기준점이 된 겁니다. 그들이 조롱하던 나라, 작고 자원 없고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이제는 그들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는 좌표가 되었어요. 한 덴마크 선박회사 간부는 제게 이런 말을 속삭였어요. 우린 지금까지 한국을 공장으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지도 위에서 펜을 들고 있네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외국인이지만 한국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들의 자부심에 감정이입이 되었거든요. 러시아는 LNG를 한국항을 통해 보내야 유럽 연결이 가능하고 중국은 한국이 통제하는 해협과 항만을 피해갈 수 없어요. 심지어 유럽조차 북극 항로 운송 효율을 위해서는 부산을 반드시 경유해야만 이익이 남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들이 조롱하던 그 나라가 아니라 당신들이 줄을 서야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이 변화를 전략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오기라고 봅니다. 지도를 줄여도 살아남고 자원이 없어도 경쟁력을 만들고 전쟁을 겪고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국민의 오기 말이에요. 북극 항로를 조사하러 왔다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전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돌이켜보면 처음엔 의심이었습니다. 왜 세계의 거인들 사이에서 저 작은 나라가 거론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지금 그 질문의 끝에 다다랐어요. 이건 우연도, 기회도,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이 나라가 해온 결단의 역사였어요. 한국은 운명을 탓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가진 나라였거든요. 지정학적 고립, 자원 부족, 식민 지배, 전쟁, 분단, IMF, 외환위기.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망의 표본이라 불릴 만한 시련들이었죠. 그런데도 이 나라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도망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고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한국인들이 한결같이 말했어요. 우린 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지만 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우리는 스스로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한국이 이 자리에 선 이유였습니다.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문명이 열리고 세계의 물류 질서가 재편되고 에너지 전쟁이 시작되고 군사력이 아닌 연결력이 권력이 되는 이 시대에 이 나라만큼 준비된 국가는 없었어요. 부산항에서 바라본 북쪽 하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음의 시대가 끝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한 그 바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그 길의 시작점이 바로 한반도였다는 걸요. 이제는 강대국들이 스스로 한국을 찾아와요. 이제는 한국의 결정을 분석합니다. 이제는 한국이 정한 루트에 맞춰 배를 띄우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흐름의 바탕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았어요. 그건 역사를 잊지 않은 민족의 결단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정신, 전쟁을 피한 전략, 기회를 잡은 손, 지도를 다시 그린 눈, 침묵 속의 속도, 그 모든 것이 운명이 아닌 한국이 스스로 선택한 결단이었어요. 전 세계는 지금도 변화를 얘기하지만 이 나라는 조용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잃었고 누구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멀리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이건 국토가 아니라 살아있는 전략 체계였습니다. 이건 민족이 아니라 결단으로 움직이는 집단지성이었어요. 북극이 녹아 길이 열리고 거인들이 방황하는 이 시기, 길의 초입에서 묵묵히 서 있는 나라. 그 이름은 한국입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